가도 되겠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4번부터 9번 인문 지문의 주제 통합 형태의 문장이고, 자, 지금 지문 구성이 가와 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형태의 주제 통합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다 잘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요소로 챙겨주셔야 되는 건 뭐다? 두 개의 지문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까지 가져와서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었고, 참고로 그 문제가 몇 번? 8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8번 문제가 오답률 8위를 찍었어요. 자, 일단은 먼저 문제부터 보고요. 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게 될지 예측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지 확인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4번을 봤더니 뭐예요?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읽겠대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두 지문의 차이점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 아마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교한다는 얘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와 나가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체크 됐어요.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요,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야. 자, 이런 문제가 일치불일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반드시 정복해 주셔야 되는, 즉 답의 근거가 지문 속에 그냥 명확하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어들을 봅시다. 권력자인 이사는 전국시대 순자, 치평, 요람, 치평요람, 묵조, 용비어천과 같은 다양한 뭐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책 이름. 이거 책 이름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요런 식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본 적도 있을 거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본 적도 있어. 이거 참 거꾸로 했네. 아니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순자라든지 신어라든지 같은 글들을 보면 지금 이런 표시가 나와 있는 게 확인될 텐데, 참고로 이거는 책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크게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순자 같은 책의 이름도 지금 네 번째 줄에 순자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건 실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자라는 책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5번 문제 선택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이 글 안에는 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책들 간의 특징을 서로 완벽하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감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해보랍니다. 기억 디귿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까요? 가지문의 두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가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고, 이 부분을 읽고 바로 6번 문제를 해결하러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새로 수립해 놓으시고요. 됐죠? 7번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낚인 문제라고 했었고, 참고로 이 문제가 이번 모평의 오답률 2위 문제였습니다. 엄매화자 공통이었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 지문, 디귿 선택지 때문에 끌려가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 이 문제는 선생님도 이제 해드릴 얘기가 많으니까 이따가 지문 보고 얘기할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윗글에서 육가와 지편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일단 첫 번째, 육가가 나올 거고 지편전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어디에? 지문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뭔지를,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지문을 읽다가 육가가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주장을 딱딱딱 정리해놓고 마킹해놓고, 만약에 내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면 표시라도 잘해놓으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될 거야. 자, 그거까지 체크. 8번. 보기는 동양 욕서가들의 견해야.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의 가나를 이해해보라.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그 문제죠. 지문 속에서 가나 정보를 몽땅 다 이해하고 새로운 지문까지 끌고 와서 정리하는 것. 다만 선택지는 보면 1, 2번이 기억 관점을 따르는 거고 2번, 3번이 니은 관점, 4, 5번이 디귿 관점이니까 기억 읽고 1번, 2번 정리하고 니은 읽고 3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정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9번 문제. 참고로 아까 그 8번 문제가 오답률 8이라고 했었죠. 9번 문제는 오답률 9위, 화작 엄매 공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놀랍게도 1번을 가져갔다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정답은 3번이었는데 이 녀석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방금 지문의 내용들 정보들을 읽었어. 자, 책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누가 인문지문 아니랄까봐 육가나 지편자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 지문에서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엇보다 각 요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지문을 읽어보자고요. 됐죠?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의 1문단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고싱. 자,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종식시킨다는 마무리 짓다 끝내버리다는 뜻이죠. 진나라가 나오고. 자, 그리고 진나라는 누구? 진시황. 분서 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분서 갱유가 뭐야? 분서, 책을 다 불질러버리고 갱유, 유학자들 갱 묻어버린다는 얘기야. 참고로 산채로 묻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다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죽으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뭔가 그 학문하는 것들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상 통제를 시도했던 게 바로 이런 흔적들이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유교 사당이라든가 유학자들이 그때 많이 세상을 떠나셨죠. 자, 아무튼 사상을 통제하는 것을 기도했다. 뭐 시도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지. 자, 어휘는 이따 한꺼번에 갑시다. 지금 이거 하지 말고.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자, 잠깐만. 지금 먼저 진나라 얘기가 나왔어. 진나라의 권력자인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쓰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사 지식은 허언. 무슨 소리야? 허황된 소리일 뿐이다. 그치? 의미 없는 헛소리일 뿐에 불과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요.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 지금 이게. 주장이니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이사. 진나라 시대의 권력자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뭐 했다? 부정했다. 오케이? 참고로 진나라는 법과 체계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이런 지식이 있으면 좋죠. 강력한 법률에 의한 통제라는 게 핵심이었죠 이 당시는. 참고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나라 때는 공개 처형이라든가 형벌 같은 게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뭐 잘못해서 저지르잖아. 그러면 사람을 앉혀놓고 무릎에 뼈를 뽑아버려요 그냥. 그냥 뽑아요. 그러면 악을 지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섭잖아. 그치? 법을 안 지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사람을 노쇠로 만든 황소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산채로 삶아버려요. 그럼 사람이 그 속에서 그 소리를 지르겠죠? 그 비명 소리를 확성기 형태로 크게 나도록 일부러 그런 장치까지 구현했던 시대야. 오케이? 무시무시했던 시대였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했던 지인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됐던 거지. 잠깐만. 이 앞에 실은 전국 시대가 있었던 거야. 전국 시대.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을 잘 봐. 진나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국 시대에 뭐가 약해진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순서로 따지자면 전국 시대가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이상되시죠? 그래서 전국 시대에 뭐예요? 순자 이런 나왔습니다. 순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순자에서처럼 순자는 뭐 하는 건데요?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해서 통합학문의 기틀. 자, 이건 뭐예요? 통합학문이었습니다. 기틀을 따는 게 약화됐대요. 자, 요 시대에는 요게 있었어. 하지만 진나라 때는 그런 학문들을 다 부정했어. 됐냐? 전 시대와의 차이점이잖아. 차이점이니까 출제 요소. 이렇게 요소하면 되는 거야. 계속 이에 한 초기의 사상가들은 그러면 봐봐. 지금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이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뭐가 나왔거든? 한나라가 나왔으니까. 한고조, 유방 알죠? 유방과 항우 하면 초한지 알고 있을 거고요. 한 초기의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오케이. 그래서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자, 한나라의 이거는 그냥 누구라고 사상가들이라고 써야 되죠. 사상가들. 지금 선생님이 원래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만 마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야. 전국시대의 순자, 진나라 때의 이사, 한나라 때의 사상가들. 됐지?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였어? 진나라가 왜 망했나를 따져보고 안정적 통치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그럼 힘의 지배를 숭상하는 게 누구였어? 이때잖아. 그치?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진나라를 말하는 거겠지? 진나라 당시의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고 진나라 때의 그 내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때 그 과제에 부응한 합당한 어울리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다? 육가였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가의 대표로 육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이 육가라는 사람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뒤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지. 지문을 이렇게 이해가자.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이어갑니다.
아 잠깐만, 우리 지금 일치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한 문단 읽었잖아. 한 문단 읽고 나면 뭐 지울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 그것도 기술이라고 했어. 자, 5번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1번,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우리 이사 본 적 있어요, 그쵸? 요 사람입니다.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 요런 게 나오면 출제 요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차이점과 관련해서 숙제가 나왔네요. 1번 지웁시다. 2번,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얼마나 친절해요.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 2번도 지워졌죠? 3번 치평렬함, 4번 치평렬함, 5번 용필처가 이런 단어를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이따 나오면 신경 쓰러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 문단은 계속합니다. 순자의 학문을 개성한 그는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순자를 개성한 거야. 이때 이 순자, 유성할 때 이 순자를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순자의 통합학문, 하지만 그것을 부정했던 진나라는 빠르게 멸망했어. 그럼 역시 통합학문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고조가 누구예요? 한나라의 큰 어르신, 유방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의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 나라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스리면 좋겠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부응해서 신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지. 그래서 신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신어도 중요했던 단어였죠. 그죠? 체크.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목숨이 짧았던 이유를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했고요. 그렇지? 자,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가지. 오케이, 그냥 선생님이 4가지로만 써놓을게요.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런 4가지를 지적했고요. 진내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오케이? 두 번째, 사상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망한 거예요 라고 밝혔고, 그 결과 한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설득하고자 했지. 그래서 이쪽의 주장은 뭐냐면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설파했어. 자, 봐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짜잔, 짜잔. 완벽하게 대응하는 자, 그치? 오케이? 진나라 때는 역사 지식과 학문이 부정됐었는데 아닙니다. 한나라 때 와서 육가라는 사람은 신어라는 책을 통해서 지식과 학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네요. 흐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이때 참고라는 말 쓰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역사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지식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왜냐? 이게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야. 계속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의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과 잠깐만 뜨기 시작했죠 그거? 오케이, 이거 문제 하나 풀어야 된다는 거. 이 역사 지식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에서 첫 번째, 통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통물을 좀 간단한 말로 바꿔볼까요? 역사를 관통하는 블라블라블라 등의 모든 일을 뭐 하는 경우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을 통물이라고 불렀대요. 오케이. 두 번째,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사하지 않는다는 통변을 지시했대. 두 번째, 통변도 해야 된대. 그리고 실제로 변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식을 고수해서는 안 돼. 변화라는 걸 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는 항상. 그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통변까지 말씀했으며, 세 번째, 통물과 통변이 정치 속에 드러나는 것을 인의라고 파악했어요. 디귿, 인의. 인의는 무슨 뜻인데 그러면? 기업과 니은이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모습을 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이게 완벽하게 이해됩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이해됐으면 더 좋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들과의 관계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더 읽고 말을 하자. 이렇게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조심, 주의. 힘에 의해서 권력이 창출되는 것은 긍정하면서도 라는 말을 썼어. 자, 분명히 진나라 때는 힘에 의한 것을 중요시했다고 했었고,
유가는 힘이 아니라 학문과 지식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그러한 유가 역시도 힘을 중시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럼 이건 비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중시하면서도 하면 더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도 플러스 노란색 쓰자 왕도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 결합을 수도 있지. 인의를 한다는 것은 유교 이념과 현실이 잘 맞닿는 걸 말해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진나라 때의 이사는 모든 걸 힘으로 누르던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유가는 그래, 권력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힘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것이 유지되고 계승되려면 인의가 필요한 거지 라고 말한 게 차이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완벽하게 대립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이 문단과 관련해서 지금 5번에 굳이 가볼 필요는 없죠. 치평이라는 말 본 적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일단 쭉쭉 갈게요. 자, 세 번째 단락 이해하러 계속 갑니다. 인의가 현실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유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어요. 자, 유가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요? 타 사상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기독교인데 불교의 정신도 받아들이고 유교의 정신도 받아들이고 기독교 아랍의 눈에 눈은 이해에 되니 그것도 받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짬뽕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중심은 어디 있어? 중심은 유교야. 그리고 그 유교에다가 플러스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지. 플러스 도가의 무의, 법가의 권세야. 그러니까 도가의 무의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죠? 무의 사상이라고 하고, 그치? 공사상, 공사상은 불교잖아. 아무튼 간에 무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입장이고, 참고로 이 법가의 권세가 좀 특징이죠. 왜냐면 법가는 바로 진나라 때의 사상이잖아. 그치? 근데 진나라 때는 법가만 따지다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가가 나쁜 거다라고 보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끌어들이면서 그에게 무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가볍게 하고 주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이 녀석은 형벌을 낮추고 평온하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걸 무위라고 설명한 거야. 그리고 권세라는 것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이쪽은 뭐냐면 신하를 잘 고용해서 안정을 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의 권세가 이거랑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이때는 압도적인 힘이었다면 이쪽은 체계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야. 그럼 원래 그것은 뭔데요? 원래의 도가 무의와 원래의 법과 권세랑 다르다는 거. 변형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까지 왔네요. 4단락입니다. 유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형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게 됐지만, 자, 간단하게 쓸게요. 한계를 설명한 거지 지금 이거. 유가 사상의 한계. 왜? 짬뽕이잖아. 그래서 유교도 아니고 법과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동시에 하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죠. 그럼 뭐예요 이건? 의죠. 오케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계였지만 통합할 수 있다는 건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한 거야. 그치? 그게 또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야? 유교 독존의 시대가 열린 거야. 모든 것을 아울러 버리니까 유교 하나만 다 해결됐던 거지. 됐죠? 자, 이렇게 가지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읽고 나니까 정보량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치? 그 특징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봅시다. 지금 당장 4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도 치평렬은 결국에 못 봤네요. 그죠? 넘어가고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치? 가봅시다. 하나씩 따져보자. 기억부터. 기억은 뭐였어? 통물이었어.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각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걸까? 아니죠. 뭐라고 설명해야 돼? 포괄적이라고 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1번 땡. 2번 니은은 통변은
도가나 법과 사상을 중심이념으로 삼아. 이미 틀렸잖아 얘들아. 중심이념은 도가나 법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교 사상. 그냥 일치불일치스럽지 않니? 그지? 세 번째,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말한다. 자, 지금 3번 선택지가 좀 재밌어. 수능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거든.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집어넣기잖아. 봐봐. 디귿, 인의라고 하는 건 현명한 신하와 그 다음에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뭐 A와 B를 통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라고 했었어. 평온한 정치, 그치? 마음도 어디 갔어? 나 써니? 요거 말하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된다고 하나 딱 이거 선정글자 아니야? 엄한 형벌이 아니라고 했었지. 엄한 게 아니라 그치? 부드러운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인의라고 하는 건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 신다는 그냥 써져 있는 문장 그대로잖아. 너무나 쉬운 것. 아까부터 말씀드렸지. 이 개념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풀 수 있다는 거야.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내놓으신다. 됐죠? 4번 잡았습니다. 마지막 5번. 통물과 통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거야. 오, 좋아. 이 연결시키는 거 아까 인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아니라 힘을 인정은 했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 선택지 혹시 고른 사람 있다면 그 부분을 잘못 읽은 거야. 힘으로 권력 창출한다는 말을 긍정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긍정하면서도, 그러니까 A를 긍정하면서도 B를 말했다라고 하는 건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선생님,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긴 하지만 소고기가 더 좋아요 라고 말했으면 소고기가 더 좋은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또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육가의 입장을 우리는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7번 문제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니까 넘어가고, 오케이. 일단 나까지 읽고 와야 무슨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판단 하면서 이제 나 지문 읽으러 갑시다. 기본적으로 가지문이 뭐였다? 중국의 역사의 흐름에 따른 이전 시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반응 방식, 그렇지? 그리고 통치의 안정을 위해선 이전 시대에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비판해야 되는가 구분해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게 중국이었다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글자 조선이잖아.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오케이? 자, 조선으로 넘어갑시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자, 똑같네. 고려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어. 근데 조선 초에 뭐였었냐면 고려의 역사를 밝히려고 노력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왜 조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필연성과 정당성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편찬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묶어내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했고 고려보다는 어쨌든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했겠지. 당연한 사실 아닌가. 그래야 조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2문단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필연성, 정당성을 정정하는 게 중요했다. 2번,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문제는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죠. 자, 일단 여기서는 누가 등장했어? 태종이 등장했어. 조선의 태종. 태종의 명령에 의해서 역사서가 어디에 대한? 고려의 역사서가 먼저 1차로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은 태종이라고 써놨네? 그러네? 태종태세 문단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간에 태종. 자, 그래서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됐어. 편찬자 주관이 너무 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지어내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만들어 라고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고 이때 잠깐만 2차 편찬이 나왔는데 그때 대립되는 주장이 하나 세트로 구성되고 있다. 그치? 그럼 차이점 규명해야겠다. 첫 번째 주장은 뭐예요?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어야 된다는 주장이 한 측이 있었고 반대로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따라 맞춰서 고쳐 쓰자. 유교의 명분에 맞춰서 고쳐서 쓰자
라고 하는 두 개의 주장이 대립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되는 짝은 항상 신경이 쓰여야 되지. 뭔가를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장이 맞서서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다가 어디에 이르러서 문종에 이르러서 논란이 지켜오는 드디어 문종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역사서가 만들어지긴 했대요. 뭐라고요?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드디어 고려사가 나왔어요. 오케이, 가자.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요, 뭐 여지여지 안 나오시는 분도 안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분이죠. 근데 참고로 이 과정에서 세종의 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자, 잠깐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되게 신경이 쓰이는 말이 느낌이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을까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뭐가 쎄하다는 느낌 못 받았나요? 자, 일단 써볼게. 경서는 파라별로 쓰는 중이야. 학문의 근본이고요. 역사서는 현실에서 구현하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야. 현실 구현이야. 현실에서의 구현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립되는 짝인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역사와 학문이란 단어를 우리는 여기서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연결시킬 생각을 해야지. 봤던 단어가 가에서도 있었는데 나에서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신경 쓰이면 되게 좋아. 오케이? 선생님이 웃기는 말로 그냥 내용을 로딩해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로딩하다가 반복되는 구절이 찾아지면 혹은 대립되는 구절이 찾아지면 자연스럽게 마킹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좋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파악했고, 그럼 참고로 이게 뭐인 거야? 실은 이게 세종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인문지문이잖아. 누군가가 뭐라고 주장할 거라고. 이건 세종의 입장이잖아. 그치? 세종의 주장.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 이해를 막 쌓아갔죠. 우리 옛날에 그거 봤잖아. 뿌리 깊은 나무 그거 영상 조금 봤잖아. 그치? 거기서도 경연하면서 애들이랑 신나게 싸고 놀아다니잖아. 그래서 고기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맞지? 딱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경연을 통해서 계속 탐구했던 분이라는 거 설명했고요. 자, 3분 달러 계속 가봅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렬, 드디어 떴다. 치평렬함. 그치? 그래서 세종 때에 만들어진 책의 이름은 치평요람이야. 오케이. 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 역사서를 만든 거야. 스케일도 다르시죠, 이분은. 그죠?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자,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어요. 자, 이때 이건 특징이야. 그치? 특징 요소니까 잘 마킹하자. 자치 통감 강목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에도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가면서 서술한 게 특징이래요. 그죠? 그럼 이건 특징 요소니까 체크. 하지만 눈 반짝.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어. 근데 편찬 형식은 뭐요? 강목체가 아니래요. 자, 봐봐. 지금 앞에 있는 책의 이름 자체가 강목이지. 이 강은 여러분들 종속, 강목, 과목, 강문계 그거 알아? 그지? 과학에서 나오는 그 분류 개념. 그러니까 분류 체계와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 강과 목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의 뿌리는 이것이고 이 뿌리로부터 출발한 이쪽 라인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거고 이쪽 라인은 외계 오랑캐들이 온 거니까 정통성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야. 구분 작업을 했는데 강목 형식으로 정통 구분을 했지만 편찬 형식 장치는 강목을 안 떴다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치평요람의 특징 요소가 되는 거겠죠? 체크해 놓으시고 계속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이게 뭐예요? 목적, 의도입니다. 의도와 목적 체크. 기존 역사서와 달리 판단, 차이점. 이거 문제 내고 싶어서 난리 나는 페이지다. 그지?
국가 간의 전쟁과 외교, 국가 말기의 혼란과 세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역사서는 누구 시대에 뭐가 있어서 훌륭했다, 누가 뭘 해서 나이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었을 거라면 이쪽은 혼란 시기라든가 혹은 새 국가의 어떤 새 기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특징들을 서술하는 게 이 내용의 특징이라는 거야. 되잖아요? 기존 역사서와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자. 기존 역사서와의 차이점 요소라는 거야. 오케이? 혼란 중심으로 썼다. 자, 치평요람 나왔잖아. 선택지 지우러 갈까요? 자, 5번에 3번 선택지 지웁니다. 치평요람은 자칫 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삑! 나이스지? 벌써 잡혔지? 편찬 형식은 따르지 않았다고 했던 게 핵심이었잖아. 그래서 선택지의 답이 나와버렸고요. 정답 3번 잡았습니다. 기분 좋게 나머지 읽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체크. 4번 치평요람의 국조는, 잠깐만, 국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야겠다. 그죠? 일단 뭐 답을 잡았으니까 기분 좋게 가면 되지 뭐. 자, 마지막 단락 4문단. 잠깐만, 선생님이 3문단을 그냥 훌쩍 하고 넘어가 버렸었나? 선생님 뭘 3문단을 안 썼구나. 좋아. 4문단으로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문단.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됐어. 자, 의도가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쵸? 오케이? 정통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천명이 있어서 그 천명은 옮겨다니는 법이지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어쨌든 토대를 새로 만드는 게 중요했어.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슨 철저한 시스템과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아니었거든. 그치? 위화도 해본 다 알죠? 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이 어디냐면 치평요람의 드디어 나왔네요. 국조 부분입니다. 이 치평요람 안에 인 국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국조라고 하는 녀석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자,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잠깐만 다시 그리고 고려 때는, 제가 고려 때의 문제점이야. 고려 문제라고 하는 건 그걸 불교의 폐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국조에서. 이전에 문제점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다각도로 드러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한 거지. 그리고 이건 이퀄 유교가 필요성이 높아진 거지. 오케이, 다시 세종이 치평요람을 만들어낼 때 포인트를 둔 건 혼란과 새 기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형식과 기틀이 새롭게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이때 그 목적을 밝힐 때 국조라는 파트에서 고려의 문제는 불교의 폐단이라고 말하며 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이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 됐죠? 계속. 그래서 저 주장을 했고요.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의 건국을 정당하기엔 또 불충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어.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세종 그냥 보통 사람 아니잖아. 그치? 야, 보완시켜. 진행시켜. 그래서 뭔가 진행을 시켰을 때 그 내용이 뭐야? 조선 황제의 우수성을 부각한. 바뀔 필요는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밝히는 거야 지금. 그치?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평찰도 추가로 지시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용비어천가. 이건 뭐야? 키워드가 우수성이에요. 즉 치평요람의 키워드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책이었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수성, 바로 용비어천가다. 이렇게 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용비어천가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 총 128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대다수의 내용이 중국 역사의 훌륭한 성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우리 똑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자, 지문 다 왔습니다. 지문 다 왔어요. 오, 깜짝이야. 9시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간에 자, 선택지 정리하러 갑시다. 일단은 아까 보던 문제부터 먼저 정리. 5번부터 갑니다. 마지막 4번하고 5번 있었죠? 4번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였어요. 그 고려의 문제점은 뭐였죠? 불교의 폐단이었습니다. 그쵸? 불교가 썩어버린 거지, 쉽게 말하자면. 오래돼서.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주장,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주장한 거 맞고요. 5번. 용비어 청가에서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우수성, 정당성 맞잖아요. 방금 봤던 그대로죠. 자, 5번 문제 아주 쉽게 풀었으면 좋겠고 딱딱 그 근거들을 바로바로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5번 문제를 지문을 다 읽고 푼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1번을 다시 봐봐. 지금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이사는 부정한 것이다 찾으러 가면 헷갈려. 기억 안 날 수 있다고. 오케이? 좀 빨리 푸는 작전으로 선생님이 중간중간 풀기 작전을 취한 거니까 알아주세요. 오케이? 자, 6번은 이미 해결했고요. 그죠? 했나? 네, 했습니다. 했지, 그지? 헷갈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교를 비교하자. 자, 일단은 두 녀석의 공통점은 아까 뭐였었냐면 역사 지식과 학문에 대한, 그치? 중국과 조선의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1번 보자.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오케이 좋아? 문제없지? 한나라 조선시대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있는다. 완벽한 설명 맞네요.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왜 진나라가 멸망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고 이쪽은 왜 우리나라가 특히 조선이 그지 고려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게 그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벌써 해버렸죠? 자, 2번 선택지 보자. 가는 피지배 계층,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했니? 얘들아, 대상이라는 단어, 대상, 객체, 청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꼭 누군지 밝히라고 했었잖아. 가, 그래, 대상은 피지배 계층이야? 아니죠.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지배 계층, 즉 한 구조의 역사, 주요성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2번 땡. 3번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했어. 가가 전부 다 동일한 시대에 쓰인 책들이었니? 책이 뭐가 나오는데요? 순자 나왔고요. 신화 나왔습니다. 순자는요 전국시대 책이었고요. 신화는요 한시대 책입니다. 다른 시대잖아요. 땡. 4번 가는 학문적 성격에 나는 실현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었어. 말이 틀렸지 이미? 이건 학문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성을 띠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5번 가는 국가주도로 나는 개인주도로. 뭐가 틀렸니? 가의 국가주도는 일단 두고 가봐. 나가 틀렸잖아. 나가. 야, 나의 책들이 뭐였는데 고려사, 치평렬암, 용비어천가 이거 누가 지으라고 했어. 그래서 왜 지었는데 태조의 명에 이어지다가 문종대 교관성. 오케이? 치평렬암 누가 지으라고 했어. 세종이. 용비어천가 누가 지으라고 했어. 세종이. 됐잖아. 오케이? 국가주도가 개인주도가 아니라 국가주도입니다. 5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됐나요? 자, 문제의 근거들 정확하게 잡았길 바라고. 자, 문제 7번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는 누가 나왔었냐면 유가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지편전 학자들이 나왔는데 잠깐만 내가 선생님이 지편전 학자들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썼구나. 젠장 왜 안 썼을까? 지편전 학자들은 참고로 여기서는 편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편찬자. 안 썼었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씩 따져볼게요. 기업,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솔직히 여기서 태클 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지? 너무나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자.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거였잖아. 니은도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정적이었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의 길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선택지 비율도 1번이 35% 지금 예상치야. 1번이 35%고 4번이 55%야. 합치면 90%죠? 오케이? 적어도 이 두 개 때문에 문제됐던 사람은 없다는 뜻일 거고 디귿이 문제일 텐데 자, 디귿 보세요. 옛 국가에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자, 전형적인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의 포인트가 여기 잡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사상적 공백이라는 말이었어. 자, 사상적 공백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옛 국가에는 사상이 없었어.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고자 이런 사상이 등장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지금 디귿의 핵심 내용이지. 맞아? 근데 기억부터 살펴보자. 가지문부터. 가지문에서는 진나라 때 사상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었니? 아니야. 뭐가 문제였던 거야?
힘을 중심으로 하는 법과 사상이 문제였다고 말을 했어. 그치? 두 번째, 나지문에서 조선의 전대는 어디야? 고려야. 고려 때는 뭐가 문제돼서 망했다고 말했었어? 불교의 폐단이라고 말했어. 그럼 불교의 폐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상이 없었던 거야? 있었던데 잘못된 거잖아. 즉 공백이라는 말이 오류 포인트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답에 아니 디귿은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라는 이 말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갔던 것이지. 근데 많은 친구들은 첫 번째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솔직히? 진짜로 있어. 확실하게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지 말라.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지 말라였잖아. 그런 거 정확하게 잡으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디귿이 솔직히 잘 안 보였을 법한 건 선생님도 인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마음속에서 급한 상태니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국가는 어쨌든 유교 중심이라고 했고 또 둘 다 얘도 유교를 중심으로 했었고 이거 유교 중심 얘기했었거든. 그리고 여기서도 유교 중심이라고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앞과 뒤만 따져오다가 틀려버리는 거야. 급하지 마. 알겠지? 문제는 꼼꼼하게 천천히 그런 거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해라.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들이 문제를 오류를 만드는 패턴이 뭐다? 맞는 말 사이에 잘못된 걸 집어넣는다. 그런 거 없는지 내가 낚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문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가 돼줘야 돼. 되셨죠? 자, 8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야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문 다 이해했으니까 기억부터 읽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먼저 기억!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데요. 하지만 잠깐만, 진위가 무슨 말이야? 진위를 살핀대. 진심, 참, 위, 거짓, 참과 거짓이야. 오케이? 어떤 일에 참과 거짓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겠네? 맞아 읽자. 하지만 진위, 참거짓을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던 거야. 성공할지 실패할지요.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는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 기억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네. 우리가 뭔가를 따지고 뭐 글을 쓰고 할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끌고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 자체가 맞는지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참것이 중요하다. 선택지 생각해놓고 1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자면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맞죠? 그 관련 내용이 참이 맞긴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 신화라는 책에서 이들이 뭐 백성을 해하는 잔혹한 법을 시행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으면 이게 잔혹한 법이 맞는지를부터 따져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것들 따지는 거 1번 오케이. 2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자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죠? 오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이번에는 오답 만들기 대표 패턴 두 번째 통째로 잘못된 말 가져오기. 자, 지금 이 녀석은 뒤쪽에 있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 이 부분에 가로를 한번 쳐보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바꿔보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였죠?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라고 기억해서 뭐라고 썼냐? 이게 뭐다?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선생님 그냥 보기 읽은 거야, 그치?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고자 하는 것은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래. 말이 돼? 아니잖아. 그냥 대체만 시켜도 바로 이해되잖아. 오케이? 지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8번 문제는 난도 조절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난도 조절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었어, 충분히.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선생님이 아까 가로치자고 했던 부분만 가져와서 보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야. 근데 우리는 급하잖아. 급하니까 본문에 이 말이 있었고 독일에서도 이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맞나보다 하는 거지. 매치 잘 시켜야 돼. 오케이? 전혀 다른 말이었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정답률 53%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 자, 세 번째.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정답률 12 정도까지 가면은 대략 정답률 60%. 그러면 12 이하권은 뭐가 되냐면 수험생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맞추는 문제 레벨이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나의 약점이야. 그게 내 약점이야.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나머지를 마저 읽자. 니은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성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발미하는 것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천하일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세.
현재의 세 흐름, 세력의 흐름. 두 번째 행복과 불행이 그다음 옳고 그름의 구분이 마지막이야. 그럼 뭐야? 니은은 기억에 정반대 말이다, 그치? 그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건 제일 나중이고 일단은 시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케이? 지금 요즘 어떤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뭔가를 따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니은의 관점에 따르자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구나. 그렇지, 시세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1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디귿 맞아 있습니다. 돈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이 말은 우리 파란펜으로 얘기했던, 그치? 요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쵸?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엿을 먹일 수 있었는데 안 하는 흔적이라는 게 선생님의 느낌이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엿 안 먹였어요. 고맙게 여깁시다. 오케이? 고마워도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는 거고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야. 권선징악이네. 자, 그런 상태에서 4번 읽어봐. 신화에 제시된 진의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거야? 아니지. 맞지, 그치? 악을 낮추고 비판하는 거 맞잖아.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춘다고 썼으니까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그죠? 자, 또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관청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 잠깐만.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인데 도의 본체가 뭐라고 했었냐면 경서래매. 그렇잖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친구들은 지금 문제에서 요소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공통점 요소는 어떻게든지 우겨 넣는구나 라는 느낌으로라도 제발 가져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도의 본체는 경서라고 했었고, 다음 현실에서의 학문의 구현은 도의 쓰임이야. 현실에서의 학문의 구현은 도의 쓰임이고 쓰임은 역사서래매. 그대로 했잖아 지금 이거. 그치? 선생님이 저 글씨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8번 맞고요. 자, 9번으로 마무리 작업해 봅시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요. 실은 많이들 겪고 있는 문제지. 자, 먼저 A가 기도하다였어요. 기도하다.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뭔가 시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기회를 노려 시도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꾀다라는 말로 연결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생각하면서 꾀를 부린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꾀하다라는 말을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꾀하다 문제 없습니다. B.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이건 큰 문제 없겠지? 이거는 4%밖에 안 나왔네. 3번. 숭상하다를 밑다로 바꿨어요. 근데 얘들아, 숭상하다의 한자 뜻은 숭은 뭐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히 한다는 개념이지. 숭하는 건 숭배, 숭상, 또 뭐 있을까? 여러분 학교 이름 중에 숭실대학교잖아. 숭실대학교는 실현적 한문은 숭상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선교사가 만든 학교거든. 숭고한이 있지. 그치? 높음을 숭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숭상이라고 하는 건 높여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야. 사전 찾아왔어요. 사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높여 소중히 여기다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거랑 믿는 거랑 같은 말이야? 아니지. 3번이 답이지. 그지? 숭상. 참고로 작년 문제였어요. 작년 문제에서 또 5단열 베스트 10에 들어갔던 어휘 문제. 이게 매년 뭐가 나와. 근데 그때도 뭐가 나왔었냐면 향유하다가 또 대부분 틀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혹시 작년 기출 풀었던 사람은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향유하다. 향유하다는 건 누리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죠. 내가 그 대상을 다룰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상태. 향유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거나 연습하시면서 자, 선생님 어휘 문제 자꾸 틀려대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어휘집을 가지고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할 거야? 그렇게 할 사람 있어? 안 할 거잖아, 니들. 선생님 시키려 주면 할 거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출에서 뽑은 그런 어휘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느니 그런 시간에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들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마킹해가면서 뜻을 풀어가면서 정리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문장을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당장 우리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장도 봐봐.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지는 분석 행위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고 돼 있어. 단 하나 쉬운 문장이 실은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혼란을 종식하다. 혼란 무슨 뜻인지 정의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상태. 그렇게 하면 성공인 거야. 그건 나는 아는 단어야. 오케이? 종식한 거. 다른 말로 대체시키거나 설명할 수 있어. 안 나온 사람 있을걸?
종식하다? 막상 말하려니까 모르겠지. 그럼 그건 내가 모르는 단어고 발목 잡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깨져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새롭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들의 어휘들을 잘 보세요.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개입되다 라고 하는 건 끼어들다.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실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오답률 2위, 그러니까 선택지 선택률 3위였어요. 무려 18%? 그지? 10명 중에 2명 정도는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개입은 끼어드는 게 개입이야. 오케이? 끼어드는 개념. 이어지다 계속되다 이건 1%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거 찍은 사람 없겠죠 설마.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세트 쭉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결론.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맞추고 설명을 듣고 그냥 답을 동그라미 치고 또 X 치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오케이? 문제 구성들은 어떻게 나오며 문제의 답의 근거들은 어느 부분에서 뽑혀서 어떻게 관계도를 가져가는지 내가 이런 지문들을 선생님은 탄설을 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내가 이걸 실제로 너희들 문제 풀 때 이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누가 그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심되는 단어들은 나는 앞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통일해서 정리를 해봐야겠구나. 그것이 깃발을 꼽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깃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앞으로 빨간 깃발은 무조건 중요 개념, 파란 깃발은 대치되는 개념 이렇게 꼽겠어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분석할까에 대한 고민까지 다 차분하게 전략을 세우는